사장님 자료 정보부터 먼저 공유하겠습니다. 네. 자, 사장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전반적으로 혈류순환계하고 우리 보면 그 장기에 관계되는 얘기들을 저번 시간에 나누었는데 잠깐 화면 한번 볼게요. 저번 시간에 우리 몸의 장기 부분을 얘기했는데 누구든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장기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사장님들 이거 하나하나가 장기 우리 배웠던 것들이 사실은 특별하게 거기서 뭐 공식이 틀린다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것들을 그대로 사장님들 사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 혈류순환계에 관계되는 분석 보고서를 저번 시간에 배웠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고객과의 만남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잡아가는 가장 중요한 파트에 보면요. 자, 혈류순환계에서 만약에 노란 색깔이나 빨간 색깔이 많이 흔들린다면 뒤에 위장이나 소장이나 대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보면 대부분 문제가 된다고 저번 시간에 이야기를 다루었고, 오늘은 위장 기능에 관계되는 분석 보고서를 출발로 사장님들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보면 위장 효소 분비 개수라는 게 있어요. 보면요. 자, 보통 위장 효소 분비 개수 이 부분에서 이게 흔들림이 있다면 뭐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사장님 일단 이 색깔이 노란 색깔이나 파란 색깔로 사장님 만약 효소 분비 개수가 높아지는 것보다는 거의 보면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거든요. 자, 이럴 때는 대부분 이 효소라는 건 한마디로 음식을 쪼개는 역할을 해서 우리 몸에서 소화를 돕는 것들의 역할을 하는데, 이제 이 부분이 만약에 떨어지면 음식을 먹더라도 소화나 이런 것들이 잘 안 일어나겠죠.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연동기능 개수라고 있는데, 여기 위장의 연동기능 개수도 있고 소장의 연동기능 개수도 있어요. 지금 밑에. 그리고 우리가 또 다음 장에 나올 우리 대장 파트에서도 보면 연동기능이라는 게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연동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돼요? 위장이 우리가 일을 할 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움직이는데 대부분 연동기능 개수가 떨어지는 사람들 특징들 중에 대부분 콜라겐도 부족한 사람도 많지만 칼슘 부족인 사람들이 대다수가 많아요. 그러면 보통 칼슘이 하는 역할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안다면, 우리가 칼슘 역할 중에 제일 처음에 우리가 자율신경계 조절 기능을 하거든요. 우리가 음식을 먹자마자 내 의지와 관계없이 움직이는 장기가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위부터 시작해서 소장, 대장, 심지어 신장이 움직이는까지도 자율신경계에 속하거든요. 그것들을 관할하는 역할이 뭐냐면 칼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동기능과 관련된 거는 칼슘의 자율조절 신경계와 관계 있는데, 중요한 건 칼슘이 또 이것뿐만 하는 게 아니라 신경 안정제 역할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을 조금 감정이 기복이 심한 것들을 조절해 주는 거, 그 잠을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 모든 것들에 관계되는 것들인데, 칼슘에 관계되는 이런 역할들은 사장님이 사실 우리가 공부를 조금 했는데 우리가 양자 분석기에서 꼭 알아야 될 게 자율신경계 조절하는 거 칼슘, 그리고 신경 안정제 역할을 하는 거, 그리고 pH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 그죠? 우리 몸을 항상 약 알칼리 체질을 맞춰주는 거, 그리고 이제 뼈와 치아의 역할을 하는 거. 그 외에도 뭐 칼슘이 하는 역할은 되게 많아요. 뭐 혈액 응고한다든지 신경 전달 물질을 또 그 분비시키다든지 이런 전반적인 신진대사와 관계된 것도 칼슘과 하는 역할인데, 또 위장 기능에서는 이 지금 연동 기능을 다루는 거에서 보통 이 칼슘하고 연계가 된다고 사장님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대부분이 보면 우리가 딱 말라는 조금 이렇게 사람들을 만났는데 약간 몸이 왜소하고 좀 마른 사람인데 위장 연동 기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되게 예민하거나,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신경이 조금 예민하면서 자율신경계 조절하는 이 부분, 특히 칼슘 부분이 극도로 조금 부족한 사람들한테 나타나는데, 근데 우리가 딱 이렇게 양자 분석기를 하는데 앉으신 고객분이 보면 몸이 좀 덩치가 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안 물어보세요. 혹시 폭식하세요? 그러니까 밥을 먹기는 먹는데 아침에 대충 먹고 점심 때도 보면 되게 많이 먹는다든지, 아까 점심도 이렇게 대충 먹고 하다가 저녁에 너무나 많은 폭식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그 끼니 때마다 위가 받아들여야 될 양이 있는데 그 이상의 양들이 들어갔을 때는 위가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음식이 꽉 차버리니까.
그때 보면 위장의 연동 기능 개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 폭식 때문에 식습관 때문에 이게 떨어지는데 위장 기능 분석 보고서에서 대부분 이 지금 효소나 연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 거는 식습관하고 가장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식습관이 이렇게 고쳐져야지 점차적으로 좋아지기 때문에 이게 빨리 좋아지는 부분이 사실은 아니에요, 보면요. 그리고 위는 또 감정적 스트레스에 매우 민감한 장기이기 때문에 예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항상 우리가 양자를 할 때 식습관이 문제여서 몸이 좀 비대해서 그냥 어떤 음식이든 잘 드시는 분들이죠, 그죠? 그런 분들이 오는 우리가 경우의 수를 하나 봐야 되고, 또 보면 되게 예민하고 좀 보면 스트레스를 잘 받는 분, 좀 마르신 분들은 대부분 보면 정신적인 거 스트레스하고 관여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딱 응대할 때 몸을 이렇게 보시면 이거 판단하기가 되게 좋아요, 보면. 식성이 좋다, 먹성이 좋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보면 너무 과식한다, 폭식한다 이렇게 기준을 맞추면 되고, 그리고 위장 흡수 기능 개수가 떨어지는 건 한마디로 뭔가 흡수가 안 된다. 우리가 화장을 했을 때 흡수가 안 된다 했을 때 보통 피부에 클렌징이 안 되었을 때 그런 것들을 경험하잖아요. 우리 몸도 똑같은 거에 보면. 그러니까 여기 위장 흡수 기능이나 소장 흡수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은 대부분 독소가 조금 많은 사람들. 그래서 보면 해독이나 이런 파트들을 얘기해주면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소장 연동 기능 개수도 똑같아요. 좀 전에 위장 연동과 같이 이 연동 부분은 항상 자율신경계 저하 때문에 생기는 거다라고 사장님들 아시면 되고, 그리고 보면 소장 연동 기능 중에서 소장 부분에 특히 보면 소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대부분 보면 우리가 밥 먹고 나면 가슴하고 이렇게 가슴 골 있는 부분에 밑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뭔가 답답하게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먹고 난데 이게 이 부분이 위인 줄 아는데 위가 아니고 이쪽이 보통 대부분 보면 명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장과 위 그 부분에 보통 이게 막히거나 이럴 때 보통 느끼는 그 느낌이에요, 보통. 그래서 이런 분들도 사실은 해독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좋아져요, 보면. 그래서 위장이나 이 전반적인 소장, 여기 해독과 관련되었을 때는 반드시 우리가 권해드리는 게 콜라겐이나 칼슘 같은 제품들은 기본으로 들어가면서 또 위장과 관련되는 우리 알로에 PX겔 이런 것들을 권해드리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우리가 화면에 나오는 게 자, 대장이거든요. 대장인데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다시피 위도 굉장히 예민한 장기이기도 하지만 대장은 우리 몸 전체의 면역을 담당하는 장기이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가 감정 호르몬을 담당하는 장기이기도 한 만큼 위가 예민하는 만큼 대장도 굉장히 예민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과민성 대장 증후군 이런 것들도 대부분 신경성으로 오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장도 마찬가지인 게 신경, 스트레스, 정신 이런 것들하고 관계되는 질환과 그리고 우리가 술이나 이렇게 지방, 기름이 많은 음식들 어떤 식습관 때문에 오는 것들 이렇게 딱 두 개를 나누시면 돼요. 그러니까 먹는 거는 되게 잘 먹는데 먹는 거는 식단이 굉장히 좋은데 보면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이렇게 딱 뵈보면 몸이 이렇게 호리호리하면서 좀 예민해 보이시거든요. 자, 그런 분들은 대부분 스트레스, 신경 이거와 관계되는 제품들을 항상 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본포물로는 어디든지 빠질 데가 없거든요. 위장도 그렇고 대장도 그렇고. 그래서 보면 여기에 대장 연동 기능 개수, 대장 연동 기능 개수가 떨어진다. 자, 이것도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칼슘의 자율신경계 저하 때문에 이런 건데 이거는 대장 연동이 좀 느린 데다가 간혹 뭐냐면 밑에 수분 흡수 있잖아요. 수분 흡수가 너무 과할 때 생기면 어떤 게 생기냐면 보통 변비가 와요. 변이 딱딱해지고 변을 보기가 힘든 거. 근데 우리가 밑에 봤을 때 대장 흡수 개수 중에서 만약에 흡수 개수가 이렇게 떨어지시잖아요.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떨어지는 경우인데 이분은 사실 조금 양호한 편이에요, 그나마. 근데 이게 막 노란 색깔로 가신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근데 대장 흡수 기능이 약간 떨어진다. 자, 수분을 흡수하는 게 떨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돼? 변이 좀 가늘거나 안 그러면 변이 묽거나 이런 경우예요. 그래서 대부분 술을 마시거나 했을 때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화장실에 여자분들이 청소하기 굉장히 곤란하게 남자들이 만들어 놓죠, 그죠? 자, 그런 경우들이 생겨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장내 세균 개수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부하면서 대장에는
유익균과 유해균이 있는데 유익균은 85%, 유해균이 15%. 이렇게 우리가 비율을 맞췄을 때 우리 장은 건강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게 보통 식이섬유거든요. 자, 유해균의 먹이가 되는 게 지방이나 기름, 육류, 단백질 이런 것들이거든요. 장내 세균 개수가 떨어질 경우, 자, 장내 세균 개수가 떨어질 경우는 어떻게 돼요? 아, 이 사람 보면 내 몸에 여기서 장내 세균 개수를 우리가 지칭하는 거는 여기 우리 몸속 안에 유익균을 말을 하는 거예요, 보면요. 그죠?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나 이런 것들을 권하면 되는데 프로바이오틱스는 단순하게 배변 활동을 돕기보다는 장의 장 면역을 담당하는 제품이기도 해요, 보면요. 그리고 보면 밑에 장내 압력 개수. 자, 장내 압력 개수라 하면 대부분 장내 압력 개수는 떨어지기보다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지금 가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장내 압력계수가 조금 높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장내 압력계수가 이 사람 같은 파란 경우인데 경도 이상인데 만약에 노란 거, 특히 빨간 거 같은 경우 굉장히 심각해요. 자, 노란 거 정도, 노란 색깔, 아건강 상태가 나왔을 때는 대부분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헛배 부르거나 안 먹었는데도 헛배가 부르거나 복부가 항상 배에 가스가 차거나 그런 거 없으세요? 이렇게 물으시면 대부분 하시는 말씀들이 그렇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렇다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대장에 얼마 전에 용종 수술했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자, 용종 수술을 했다는 거는 대장에 보통 뭐 우리가 뭐 폴립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용종을 그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대장 내시경을 하다가 만약에 폴립이 발견되었을 때는 의사 선생님이 그걸 환자한테 뗄까 안 뗄까를 안 물어요.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그걸 제거하거든요. 그만큼 뭐냐면 이게 우리가 암으로 갈 확률이 되게 많은 경우에 보면요. 근데 사장님들이 아셔야 되는 건 그거를 수술함으로 인해서 대부분 완치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몸에 이런 용종이 잘 생긴다는 건 용종이 잘 생기는 체질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암이 걸리고 나면 암도 어떻게 보면 용종과 같은 그런 종류잖아 보면요. 그러면 이게 보면 암이 또 정식되고 정식된다는 건 내가 보면 내 몸에 어떻게 돼요? 암이 걸리는 체질이 되는 거예요 보면요. 그래서 체질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장에 이런 용종이 생기는 사람들은 특별하게 뭐 유산균하고 또 뭐예요? 우리가 항상 먹는 게 화이브넷 그리고 보면 용종과 관계될 때 이런 혹과 관계되는 거 이럴 때는 뭐냐면 티그린이 되게 중요하죠 보면. 그 세 개는 반드시 기본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게 이제 배변 상태에 따라가 폼포물러나 또 장이 어떻게 돼요? 탄력도에 따라서 콜라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들어가면 좋은데 특히 이제 용종 수술을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의 유산균과 그리고 하이브넷은 반드시 드셔야 되거든요. 자, 제품에 대한 성분까지는 제가 오늘 설명을 다 못 해드리고 사실 제품도 안 다루었으면 싶은데 제가 이 정도는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보면 용종 수술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병원에서 뭐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라고 하는데 용종 수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정기적으로 꼭 그런 검사들이 필요해요. 그거는 거의 재발할 확률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노란 색깔로 움직이면 병원에 가가지고 한번 검사를 한번 해보라고. 대장 내시경 언제 하셨냐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무조건 이렇게 해서 제품을 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노란 색깔 이상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병원에 가가지고 대장 내시경 한번 건강검진 언제 하셨어요? 물어보고 꼭 하시는 걸 조금 권장해 드리는 것도 좋아요. 보면요. 자, 그 다음은 간이거든요. 간은 우리 몸에서 500여 가지 엄청난 일들을 한다고 저번 시간에 또 다루었어요. 보면요. 자, 제일 위에 단백질 대사 기능이라고 나와요. 자, 단백질 대사 기능이 대부분 떨어진 사람들. 근데 대부분 보면 단백질 대사, 에너지 생산 기능, 그리고 해독 기능, 담즙 분비 기능, 지방간 함량이 있는데 위에서 단백질 대사 기능, 에너지 생산 기능, 그리고 해독 기능 이 세 가지의 파트에서 그래프가 움직이는 사람들은 대부분 조금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보면. 웬만해서는 이 파트에서는 색깔이 잘 안 움직여요. 대부분 밑에 담즙 분비 기능이나 그리고 지방간 함량 높은 거 이건 좀 움직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식습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이제 단백질 대사 기능에서는 대부분 이게 떨어진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가 단백질은 호르몬이나 효소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요, 사실은. 그래서 단백질 대사 기능이 떨어지면 우울증이나 습관성 유산이나 이게 성욕이 감퇴된다든지 탈모가 온다든지 또 뭐냐 또 빈혈이 있다든지 이런 피부 질환 우리가 단백질과 관계되는 질환들이 있죠, 그죠? 이 다 지금 얘기했는 게 단백질하고 관계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욕이 떨어지면 남자들 막 장어 먹는다 하잖아요. 그 장어가 기본 원료가 뭐예요? 단백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백질 대사 기능이 떨어질 때는 이제 이런 것들이, 근데 사장님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 드린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이런 게 와요 이렇게 단정적으로 절대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고객들 만났을 때 그냥 사장님들이 참고 사항으로 아시면 되고, 그리고 에너지 생산 기능이 되면, 그러니까 에너지 생산 기능이 떨어진다는 건 우리가 탄수화물 먹었는데 이게 당의 형태로 바뀌어서 내 몸의 세포 안에 들어가서 우리 몸에서 어떻게 돼요? 산소와 만나서 ATP 에너지를 생산해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에너지 대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에너지 대사가 잘 안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에너지 생산 기능이 떨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고혈압, 뭐 고지혈증이나 비만, 이런 심혈관계에 관계되는 질환들이 이제 올 가능성이 조금 있는 거예요, 보면. 근데 대부분 만나보면 이 부분이 흔들리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자, 그리고 해독 기능이 있는데, 뭐 해독 기능이 떨어지면 당연히 피가 탁하기 때문에 뭐 알레르기 체질, 그리고 해독 기능이 떨어지면 우리 몸에서 단백질의 채소단위인 아미노산이나 이런 것들을 합성하는 기능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담즙 분비 기능 같은 경우는 여기서 어떻게 돼요?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들이 어떻게 돼요? 잘 이게 분비 기능이 이게 잘 분해를 잘 못 시키다 보니까 동시에 또 대장 기능들도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보통. 그래서 대부분 담즙 분비 기능이 좀 떨어진 사람들한테는 가급적 육류, 지방, 기름기 많은 음식을 좀 삼가하라 그래요. 그런 음식을 먹었을 때는 몸이 조금 이렇게 무리가 간다고 본인들이 느낄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지방간 함량이 높을 때, 이거 지방간 높은 거는 뭐 당연히 사장님이 우리는 얘기를 안 해도 알잖아요, 지방간은. 자, 그리고 이 파트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쓸개 기능에서는 뭐 쓸개를 떼내신 분들이 대부분 많잖아요, 그죠? 자, 쓸개 파트, 이 파트에서는 사장님이 이렇게 보면 뭐 혈청 구성 단백질과 하나하나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 어쨌거나 이게 그래프가 그냥 막 움직이잖아요. 좌로 움직이든 우로 움직이든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간 기능이 좀 저하되었네 이렇게 그냥 사장님들 아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혈청중 담즙산이라고 있는데, 이제 이게 보면 그래프가 떨어지는 사람 있죠, 그죠? 자, 예를 들면 검사 측정 결과에서 이게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는 뭐 보통 황달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올 수 있다고 그러고, 또 이게 떨어질 경우에는 비만이나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다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담즙산의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 밑으로 움직인다는 건 대부분 어떻다고 보셔야 되냐면, 그러니까 고기 기름진 거 많이 먹기 때문에 얘가 일을 막 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뭐 빌리루빈 이런 전반적인 것들은 간 기능 저하 이렇게 넘어가시면 돼요. 이거 하나하나 다 분석하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걸 그냥 사장님이 참고로 아시면 되거든요. 자, 그리고 췌장 기능. 자, 췌장 기능에서 보면 인슐린이 있는데, 자, 인슐린이 어떻게 돼요? 인슐린이 분비되고 안 분비되고에 따라서 뭐가 생성돼 보면요. 인슐린이 분비가 제대로 되어주면 우리가 혈액 속에 이 당이 세포 속으로 잘 들어갈 건데, 이 인슐린이 분비가 제대로 안 일어나면, 자,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이 그래프가 떨어지는 방향으로 오면 어떻게 돼요? 혈액에 당이 남아있는 상태. 그럼 혈액에 당이 남아있다, 혈관이 걸쭉하다, 혈관 안에 당이 있다, 설탕이 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고혈압도 관계 되지만은 뭐 당뇨는 말할 것도 없고, 또 대표적으로 신장 기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당뇨 환자들의 합병적으로 대부분 모세혈관 쪽에 모세혈관이 막히기 시작하면서 신장의 양쪽에는 이 신장은 모세혈관 덩어리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모세혈관이 한마디로 완전 설탕 우리가 이렇게 찐득찐득한 거 느끼죠, 그죠? 그런 것들로 차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밑에 이거 췌장 폴리펩티드 이런 것들은 췌장 기능 저하 뭐 이런 거와 관계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부분은 사장님 크게 얘기할 게 없고 보통 이제 인슐린 파트를 약간 터치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신장 기능, 우리 콩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신장. 자, 신장 기능 쪽이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분들은 우리 혈류순환계 파트에서 혈액의 점도가 좀 높은 사람들이 대부분 신장 기능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걸 참고를 하시고,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요산지수를 보시면 돼요. 자, 요산지수가 오른쪽 방향으로 높은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죠?
자, 요산 지수가 높게 되면 요산이라 하면 우리가 단백질을 간에서 우리 단백질이라고 하면 육류 단백질을 사실 우리 몸에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분해하는 과정에서 우리 대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몸에서 아미노산의 형태가 돼요. 아니 아미노산이란다. 암모니아 형태로 되거든. 우리 암모니아라고 하면 우리 옛날에 과거에 화장실에 이렇게 촌에 화장실 가면 눈을 팍 쏘는 그 가스 있죠. 그런 느낌. 이거 지금 이해하시는 분들은 연령대가 거의 한 5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인데 어쨌거나 그 암모니아 형태에서 우리 몸에 배설될 때에는 요소의 형태로 배설이 돼야 되거든요. 그만큼 암모니아가 독해요. 우리가 그래서 새가 변을 어디다가 놓냐면 새똥을 차 위에다가 넣어버리잖아요. 그럼 차가 부식되는 정도로 암모니아가 그만큼 강하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 몸이 우리가 그런 상태에서 밖으로 배변 활동을 하면 안 되잖아요. 이 지구상에 사람이 더 많잖아요. 우리가 새나 동물들보다도 사람이 더 많은데 사람이 밖으로 배설해내는 게 암모니아면 어떡하겠어요, 사람이. 신이 참 인간을 그거 하게 만들었죠, 그죠? 그래서 보면 요소의 형태로 해서 배설하는데 근데 우리 몸 밖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 몸에 머무는 경우에는 보통 요산의 형태로 우리 몸에 머물게 돼요. 거기서 말하는 그 요산 지수거든요. 자, 그런데 요산 지수가 높다고 해서 꼭 통풍이 다 오는 건 아니지만 통풍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쨌거나 요산 지수가 높을 때는 이제 나중에 신장의 손상까지도 올 수 있다는 거 그거 이제 참고로 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혈중 요소 질소 지수라고 있는데 이거는 신장 기능을 진단하기 위한 이게 하나의 지표가 되는 것들이라고 사장님들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단백뇨에서 보면 수치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높게 나오신 분들은 대부분 좀 피곤했어요. 물 많이 안 드시죠? 단백뇨가 조금 높게 나오신 분들 특징적인 물을 좀 많이 안 드세요 보면. 특히 신장 기능 쪽에 약간 문제가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특징적으로 보통 물을 많이 안 드시고 만성 탈수를 갖고 계시는 분들. 제가 이거를 안 넘겼네, 그죠? 자, 이분 같은 경우도 요산 지수가 굉장히 높게 나오잖아요, 그죠? 자, 이런 분들 중에는 간혹 통풍이 와 있는 상태도 있어요, 보통요. 자, 그리고 밑에 이제 단백뇨가 나와 있는데 단백뇨 같은 경우도 이게 오른쪽으로 가 있는 경우에는 좀 많이 피곤했어요. 안 그러면 물을 좀 많이 안 드신다든지, 그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 스트레스 뭐 이런 거 조금 있으신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보통 체크할 때 요산 지수하고 단백뇨 이 부분을 보통 이 파트에서는 조금 다뤄주시면 좋아요. 자, 그다음 폐 기능 볼게요. 자, 폐 기능에서는 우리가 폐활량하고 폐총량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폐는 대장과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서 오장육부 장기들 중에 가장 면역이 떨어지는 장부가 뭐냐면 폐예요, 폐. 요번에 코로나19가 이 폐하고 관련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침하거나 막 이렇게 하면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번에 폐렴으로 해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는데 그게 우리가 폐가 그만큼 우리 몸에서 면역 기능이 가장 떨어져요. 그래서 폐에 문제가 생기면 생명에 가장 위협을 느끼는 장기 중에 하나에 보면요. 이게. 그래서 보면 폐활량이 높다, 폐활량이 떨어진다. 여기서는 대부분 폐활량이 좀 떨어지고 이런 분들은 대부분 운동 별로 안 하시죠? 이거는 들어 마시고 내쉬고 하는 그것들을 얘기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폐총량, 그리고 기도 저항력 이렇게 나오는데 대부분 기도 저항력이나 이런 부분들이나 여기에 보통 우리가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간다거나 이게 그래프가 움직일 경우는 대부분 만성기관지염이나 천식이나 뭐 기침, 뭐 가래나 이런 거 없냐고 안 물어봐요. 비염이나 이렇게 없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여기서 그래프가 움직여요, 보통. 그러니까 폐기능 분석 보고서에서는 사장님들 그냥 두리뭉실하게 물으시면 돼요. 그런 것들 없냐고 이렇게 물으시면 대부분 그것들과 관계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폐기능 분석 보고서에서 이렇게 많이 움직이시는 분들은 대부분 우리가 권해줄 제품이 티그린이나 크림베리.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 제일 많이 우리가 유통 많이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티그린이 강력하게 나갔거든요. G3하고 이런 게. 그래서 여기에 티그린, 크림베리, 그리고 G3, 그리고 R2. R2는 실질적으로 우리 폐의 미토콘드리아에 관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면 저도 이번에 R2를 굉장히 많이 먹었거든요. 혹시나 싶어서. 그래서 이 부분들을 사장님들 이제 참고하시면 돼요. 그리고 뇌신경 분석 보고서, 저번 시간에 뇌신경 분석 보고서에서 제가
많이 조금 다루었는데 보면 내조직의 혈액 공급 상태 앞쪽에서 혈류순환계에서 우리가 내조직의 혈액 공급 상태가 다뤄지고 여기서 또 다뤄지는 거예요. 그 수치가 앞에서 만약에 떨어지면 뒤에서 똑같이 이 수치가 거의 흡사하게 나오거든요. 자, 말 그대로 혈액의 내조직의 혈액 공급 상태가 좋지 않다. 자, 내조직의 혈액 공급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거예요, 보면요. 그죠? 그 산소와 영양분들 이런 것들이 각종 영양분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공급이 되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었을 때, 그죠? 대부분 이제 뭐 바이오진코나 마리노베가나 본포물러, 콜라겐, 특히 연세가 있는 분들이 뇌 쪽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대부분 뇌 혈관에 탄력이 없으신 분들도 되게 있어요, 보면요. 그래서 콜라겐, 본포물러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요즘은 유수스펜이 너무 강력하니까 유수스펜 하나라도 보통 많이 권하시는데 우리 여기서는 뭐 제품 얘기를 제가 또 자꾸 욕심이 생기니까 제품 얘기, 성분 얘기를 자꾸 하려고 하는데 참아야 되겠어요, 제가. 근데 요거 하나는 얘기할게요. 자, 바이오진코 같은 경우는 우리가 드실 때 특히 많이 생각을 하거나 이러신 분들 있죠. 밤에 잠을 늦게 자거나 생각이 많아서 밤에 늦게 자거나 이렇게 했을 때 머리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우리가 많이 먹었을 때 배변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배설을 하듯이 머리도 생각을 많이 하면 우리 몸에서 뇌에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 찔끄기가 나오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거하는 역할까지도 하는 게 바이오진코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내조직 혈액 공급 상태 우리가 이거 짚어주고 그리고 뇌동맥 경화증 하면서 제가 이건 저번 시간에 제가 다루었잖아요. 그죠? 한마디로 뇌동맥이 좀 탄력을 잃어가는 거. 그래서 뇌동맥 경화 치매 그러면 제가 그에 대한 증상을 제가 저번 시간에 제가 다루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정서지수하고 기억력 지수가 나오는데 정서지수에서 대부분 보면 이 그래프에서 이 중심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이게 정서지수가 조금 높게 나와요. 자,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약간 이게 기분이 업이 됐다가 갑자기 다운되는 부분들. 그래서 조울증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쪽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조금 있거든요. 자, 그리고 약간 이게 정서지수가 떨어지는 사람들, 조금 다운되는 사람들, 우울증. 자, 이런 거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경향이 있고, 그리고 젊은 청소년기에 우리가 이걸 했을 때 이게 다운되었을 때는 대부분 사춘기에 이제 돌입해 있는 애들이 대부분 이게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이거는 그냥 참고사항을 보시면 돼요. 니 뭐 우울증 걸리네, 뭐 조울증 걸리네 이렇게 사장님들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참고로 하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 요즘 좀 우울해요. 기분이 좀 어떠세요? 뭐 최근에 약간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세요? 이렇게 사장님 상담을 하셔야 돼요. 자, 기억력 지수. 기억력 지수에서 우리가 중심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근데 제가 만나봐는 고객 중에는 오른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저는 뭐 오른쪽으로 가면 머리가 짱 좋다 하는데 없어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머리도 어느 정도 그냥 기준만 이루면 되지 짱 좋아서 뭐 하겠어요. 그죠? 자, 중심에서 밑으로 자 노란 색깔 왼쪽으로 가면 노란 색깔 정도 진입하면 치매가 올 소지가 있으니까 지금부터 관리하십시오 하면서 우리가 최소한의 제품이라면 바이오진코 정도는 최소한의 제품들을 권해드리면 좋아요. 그죠? 자, 치매를 좀 조기에 발견하도록. 그죠? 자, 근데 빨간 색깔이 왔다. 거의 치매 올 확률이 거의 70%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번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뇌는 어떻게 돼요? 25년을 산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뇌, 심장, 우리가 눈, 여기 있는 세포 관리는 잘 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그래서 보면 우리가 뇌와 관계되는 우리가 질병에는 치매나 또 파킨슨병, 그리고 우울증, 조울증, 뇌경색, 뇌출혈, 뭐 편두통, 각종 질병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파킨슨병 이럴 경우에는 파킨슨병은 우리가 뇌세포의 미토콘드리아의 문제로 생기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는 R2를 권해드리면 굉장히 좋아요. 이런 건 사장님들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뼈 질환 분석 보고서. 뼈의 상태에 따라가 인체 노후도가 사실 결정되거든요. 자, 그런데 앞에 보면 어깨 근육 접합도라는 게 나와요. 자, 어깨 근육 접합도에서 이게 실제 측정치에서 즉 이거 0.18 정도 나오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조금 뭉쳐요. 한 0.1 정도면 한 0.12 정도면 양호한데 한 0.15 이상 넘으면 어깨 좀 뭉쳐요. 이렇게 하면 뭉친다 그래요. 앞에 보통 2점 얼마 대가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뭉치는데 그걸 오래 지속적으로
뭉치는 상태를 겪었기 때문에 그 뭉치는 정도를 전혀 못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무감각한 상태. 그 되게 심각해요. 그런 사람들은 특징적인 게 편두통을 늘 달고 살거든요. 이 뒷목이 당기니까. 자, 그런 분들은 대부분 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위와 소장과 특히 어깨가 많이 뭉치고 늘 어깨가 결린다. 특히 밥을 먹고 났을 때 어깨가 많이 뭉치고 결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대부분 위와 소장과 관련된 데 약간 문제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체기가 있는데 만성 체기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순하게 어깨를 갈바닉으로 풀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위나 소장이 내가 어떤가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리고 인체 노후도 이거는 생체 나이를 얘기하는데 10%에서 40% 했는데 대부분 여기 25% 정도 되면 정상이거든요. 제가 왜 뼈가 인체 노후도를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 21% 같으면 괜찮은 거거든요. 근데 40% 정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40% 뭐 35% 이런 사람. 그런 사람들은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좀 노화되었다. 이 뼈가 노화되었다는 건 우리 몸에 생체 나이가 노화되었다고 인식을 하시면 돼요. 아, 야, 니 늙었네. 노화되었다. 막 이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사장님들 상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이렇게 사장님들 참고로 해가 뒷파트가 좋지 않겠구나. 뼈 상태가 좋지 않겠구나. 이게 그냥 사장님들이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앞에서 어깨 근육 접합도 이쪽에 어깨가 많이 뭉칠 때는 우리가 근육과 근육 사이에 우리가 혈관을 막 누리기 때문에 우리가 공간을 조금 뜨기 위해서 우리가 약국에 파는 부항 있죠. 그걸 목욕탕 갔을 때 약간 이렇게 부항을 올려놨다가 그런 다음에 갈바닉을 이렇게 밀어주면 갈바닉 젤이 훨씬 빨리 침투가 된다고 하거든요. 목욕탕에서. 그래서 이거는 참고로 사장님들 아시면 돼요. 자, 그리고 뼈밀도. 그죠? 자, 뼈밀도에서는 보통 파골세포 개수하고 칼슘 유실량, 골질 정생도, 골질 투기도 뼈밀도가 있는데 여기서는 사장님들 딱 짚고 넘어야 되는 게 칼슘 유실량하고 뼈밀도예요. 자, 사람들 딱 보면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뼈밀도는 정상이거든요. 자, 뼈밀도가 정상이라는 건 밀도는 뭐예요? 조밀하게 촘촘촘촘 이렇게 쌓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펑튀기 과자 알죠? 그죠? 펑튀기 과자는 어떻게 돼요? 부러질 때 뼈가 뼈채 가루로 이렇게 막 이렇게 부서지잖아요. 자, 뼈 밀도가 엉성한 사람들은 우리가 다리를 다쳤을 때 뼈가 가루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뼈 밀도가 조밀한 사람들은 부러졌을 때 어떻게 돼요? 그냥 우리가 엿가락 부러지듯이 그냥 뚝 이렇게 부러지는 거예요. 그냥 가루가 없이 부러지는 거. 근데 딴 거는 이렇게 부러지면서 형체가 어떻게 돼요? 완전 없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뼈 밀도가 떨어지면. 그때는 문제가 사실 심각합니다. 보면요. 그죠? 자, 뼈 밀도는 지금 현재 이 사람 정상이야. 그런데 사장님들 아셔야 되는 건 대부분 만났는데 나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뼈 밀도가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도 나이에 비하면 남자분인데도 이게 뼈 밀도가 거의 좀 정상이거든요. 칼슘 유실량은 없더라도. 자,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체질적으로 유전적으로 보면 뼈가 괜찮은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뼈대가 괜찮은 집안이다. 우리 그런 얘기를 그냥 저 집 가문 뼈대 이런 얘기하는데 그 뼈대가 정말로 여기 적용이 되더라고 보통. 그래서 보면 이거 대부분 유전적으로 우리가 뼈를 갖고 타고나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보면 칼슘 안 드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이 사람들 물어보면 대부분 좋다 그래요. 보면. 자, 그런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뼈 밀 때는 정상인데 칼슘 유실량이 약간 높아요. 자, 칼슘 유실량이 높은 사람들은 이 칼슘 자체가 내 몸에 잘 흡수를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우리 몸에서 뒤에 가면 내분비계에서 다뤄질 건데 부갑상선이 조금 저하되거나 이거는 칼슘의 농도를 조절하는 부분이거든요. 자, 부갑산성이 저하되거나 그리고 커피 많이 마시거나 탄산음료 많이 마시거나 약물 많이 먹거나 술 많이 마시고 특히 뭐냐면 잠을 깊이 있게 못 자는 분들. 자, 이분 같은 경우도 57세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칼슘 유실량이 높다는 건 숙면을 못 취해요. 그래서 숙면을 잘 못 취하시죠. 이렇게 하면 잠을 못 잔다거든요. 남자들 대부분 57세가 되어서 잠을 못 자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부분 절지성 비대 때문에 새벽에 오줌이 마려워서 또 일하는 경우가 있어요. 새벽에 한 두세 번씩. 자, 이러다 보니까 잠을 설치는 거예요, 보면. 자,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숙면을 못 취하는 이유를 이렇게 물어보세요, 보면. 그러니까 전립선 쪽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그렇게 우리가 그게 관계되는 것들을 우리가 권해드리면 되는데 여자들 같은 경우는 칼슘 유실량이 높다. 대부분 갱년기와 관계되는 것들이거든요. 자, 갱년기가 되면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칼슘이 밖으로 못 빠져나가도록 우리가 막는 역할을 하는데 여성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가 안 되니까 때려요. 칼슘이 그냥 막 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도 거기에다가 잠도 옳게 안 자고 자 이럴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이거든요. 자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자 유마티스 분석 보고서 자 여기서는 경추 칼슘화도 하면 이게 목 쪽의 연골이 칼슘화가 되어서 굳어지는 현상. 그래서 목 쪽이 좀 안 좋으시죠? 이렇게 얘기해 보시면 대부분 우리가 이거 스마트폰 만지고 컴퓨터 만지고 책을 많이 본다거나 이랬을 때 어떻게 돼요? 여기가 조금 문제가 되는 경우예요. 그러나 요추 칼슘화도 자 요추는 허리를 말하잖아요, 그죠? 좀 허리 쪽이 좀 안 좋으시죠? 하면 그렇다 그래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럼 골질 다공 개수는 여러분들 다 알잖아, 그죠? 우리가 골다공증 얘기하는데 여기서 보통 이 사람은 뼈가 괜찮은 분이요. 보니까 골질 다공 개수도 괜찮은데 자 골질 다공 개수가 떨어지는데 대부분 보면 노랗게 떨어진 노란 색깔 불이 오잖아요. 이게 왼쪽으로 그죠? 자 이럴 경우에는 대부분 이 골다공증이네 이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골소공증 정도 올 수 있겠다. 병원에 가면 뭐 이렇게 골소공증이라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약간 여기 지금 뼈 부분에 약간 문제가 올 것 같네. 그래서 좀 관리하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이 풍석 개수가 있는데 풍석 개수가 이게 그래프가 지금 이분은 약간 오른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게 수치가 노란 거나 빨간 거 정도 갔을 때는 대부분 통풍이 왔을 확률이 좀 있어요. 보면. 자, 통풍은 우리 몸의 손끝이나 발끝, 그죠? 우리 몸에서 가장 이렇게 차온 곳, 이쪽에 보면 요산이 일로 가기를 좋아요. 요산이 일로 가서 많이 뭉쳐요, 보면. 일로 대부분 요산이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특별하게 다이지도 않은데 찌릿찌릿하게 굉장히 이렇게 어느 특정한 부위를 이렇게 말을 못 하는데 굉장히 이게 기분이 찝찝하게 보면 이 통증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보면 발끝이나 이런데 발가락 같은데 그죠? 그래서 구두 신고나 이렇게 할 때 되게 보면 그럴 때 그걸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이게 노란 색깔로 갈 때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 단 거 많이 먹거나 육류, 콜라, 탄산음료, 뭐 술 이런 거 많이 드시는 분도 있죠. 치맥 먹으면 거의 풍습 개수가 많이 높아요. 거의 통풍 올 확률이 되게 높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뼈 성장 분석 보고서. 자, 뼈 성장 분석 보고서에서 이 문제가 있는 분들은 대부분 O자 다리를 가지신 분들 대부분 많거든요. 자, 골 알칼리성 인산분해 효소. 이거는 보통 칼슘이 잘 흡수되는가 이런 상태를 파악하기도 하고 뼈에서 분비돼요. 보면 이 효소도 그죠? 어쨌거나 뼈가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스테오칼신. 자, 이분 같은 경우는 떨어지죠. 그죠? 이제 서서히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런 효소들이 분비가 안 되니까. 자, 오스테오칼신은 뼈 세포를 생성하는 호르몬이에요, 보면. 그래서 예전에 오스칼이라는 이렇게 영양제를, 뼈에 관계된 영양제를 TV에 과거에 막 이렇게 TV 광고 했었거든요. 자, 오스테오칼신에서 우리가 만들어진 제품 이름이에요, 보통. 그래서 뼈 세포를 생성하는 호르몬 이름. 그죠? 자, 이것도 골다공증을 판단하는 기준이기도 해요, 보면. 그리고 장골 치유 상태, 이 장골은 대부분 장골에서 이분은 장골 치유 상태가 정상인데 이게 만약에 떨어지잖아요. 이러면 자 왼쪽으로 노란색 불로 간다. 이러면 엉덩이 뼈 쪽 위에 보면 엉치뼈에 보면 이렇게 넓적한 뼈가 있어요. 보면 양쪽에 만져보면 엉치뼈. 그게 통증이 있으세요 하면 대부분 통증이 좀 있다 하시거든요. 자 그런 것들 보시면 되고 뭐 성장판 이런 건 크게 안 움직이는데 이게 움직인다. 그러면 성장통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어른들한테는 잘 없겠죠. 그죠? 청소년기 애들한테 있겠죠. 자, 혈당 분석 보고서. 자, 혈당 분석 보고서라 하면 인슐린 분비 개수. 자, 인슐린은 어떻게 돼요? 인슐린은 혈당이 상승될 때 어떻게 돼요? 이게 나와서 정상 혈당을 만들어 주잖아요. 자, 우리가 음식물을 먹었는데 이거 그림을 그리면 참 좋겠는데 자, 음식을 먹었을 때 이 음식이 어떻게 돼요? 탄수화물이 당의 형태로 바뀌어서 이 당이 혈액 속에 녹아있다가 이게 세포 속으로 쭉 들어가야 돼요. 그때 들어갈 때 어떻게 돼요? 세포 속으로 들어갈 때 이 세포 속에 지 맘대로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보면요. 그때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야 세포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혈당이 혈관에 이렇게
당이 녹아져 있다가 인슐린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막 들어가겠죠. 그러면 혈당이 높을 때 뭐가 나와요?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혈당이 저혈당 되는 사람들은 잘 없는데 만약에 저혈당이 될 때는 또 보면 이 저혈당을 어떻게 돼요? 어느 수치까지 정상 수치까지 올려줘야 되잖아요. 그때는 이제 글루카곤이라는 게 나와요. 자, 이 두 개가 췌장에서 분비되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인슐린 분비 개수가 나오는데 대부분 보면 이 부분에 그래프가 움직인다. 근데 내가 당뇨 있어요 얘기했는데 당뇨도 없다 하는데 이 그래프가 움직이는 분들 대부분 가족력을 보면 아버지나 엄마가 당뇨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측정을 할 때 2시간 전에 너무 과일 같은 거를 2시간 전에 공부를 했더라도 이 대사하는 과정이 약간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뇨는 아닌데 대부분 보면 이 수치가 조금 움직이면 좀 조심하라 그래요. 특히 전날 술을 마시고 난 뒤에 이걸 재었을 때 인슐린 분비 개수가 떨어지거나 이랬을 때는 대부분 경계성 당뇨라 그래요. 자,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한두 달 이렇게 보면 상태를 봤다가 이제 이 보면 당뇨 판정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보면요. 가급적 술이 결국은 인슐린 분비하고 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혈당이라는 건 말 그대로 혈관 안에 당이 녹아 있는 거, 요당이라는 거 되게 소변에 당이 녹아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거 보시면 돼요. 제가 이거 뭐 당뇨하고 다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시간이 안 되겠다. 그죠? 이거는. 자, 미량 원소 보고서. 자, 이것도 사장님들 영양소 한 개 한 개를 다 다룰 수는 없고, 대부분 우리가 칼슘이랑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죠? 대부분 칼슘 부분이 부족한 사람들이 현대인데 대부분이에요. 이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이거 너무 앞으로 가보다. 잠깐만요. 자, 미량 원소 보고서에서 이제 칼슘 파트. 이거는 그냥 쫙 사장님들 다루시면 돼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우리가 보면 칼슘과 만약에 뼈 쪽이 문제 있다 하면 칼슘을 드시는 것도 좋은데, 이 뼈들을 건강하게 해준다. 이 뼈를 잡고 있는 골격근도 어떻게 돼요? 잘 지탱되어 있어야 뼈가 건강하게 쪼꼬르게 썩어 있을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오자다리가 되잖아요. 그때 항상 칼슘과 단백질, 이 단백질이라 하면 우리가 프로틴이나 쉐이크를 말하는데 같이 만났을 때는 뼈대로 이루어지고, 우리가 보통 철분은 어떻게 돼요? 성장기 때 철분이 부족하면 키 성장에 문제가 되잖아요. 철분은 헤모글로빈 성분이라고도 하고, 뭐 우리가 빈혈하고 관계되고 조혈작용한다, 면역력하고 관계된다 하지만 이 철분 또한 단백질하고 만나줘야 혈액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단백질하고 또 아연이 만나줘야 면역물질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철분은 말할 것도 없고, 여기 부분 아연 부분을 제가 잠깐 다루자면, 아연은 면역을 담당하면서 200여 가지의 효소 구성 성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성장기 어린이들한테도 되게 이게 필요하거든요. 자, 아토피, 알레르기, 비염 있는 애들 대부분 이게 부족한 애들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건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보면 크론과 아연이 대부분 결핍된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우리가 췌장에서 대부분 인슐린이 안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보면요. 그 인슐린하고 관계되는 것들이 우리가 아연하고 크롬이거든요. 자, 크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슐린을 분비할 때 우리 초인종, 우리 그 세포 속에 당이 들어갈 때 초인종의 역할을 하는 그 인슐린과 관계되는 게 크롬하고 이제 아연 결핍이 생기면 이제 그렇다는 거 사장님들 참고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셀레늄 같은 경우는 심장 기능과 관계되는 거, 그리고 근육하고 관계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근육이라 하면 심장이 근육하고 또 대부분 관계되겠죠. 자, 제가 밑으로는 설명 안 할게요. 대부분 이 밑으로는 크게 부족한 사람들이 없고, 그리고 구리하고 관계되는 분들은 대부분 뭐 철의 흡수를 돕는다. 대부분 빈혈 있는 분들 특징적인 게 이게 철분하고 구리하고 또 요 뒤에 나올 비타민 B12하고 그 빈혈하고 관계되신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빈혈이라면 반드시 뭐 철분만 부족하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자, 영양과 관계되는 것들은 사장님 우리가 이거 양자 분석기 책자 뒷부분에 보면 설명이 잘 돼 있어요. 자, 이런 거는 사장님들 제가 다 설명을 못 해드리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비타민 분석 보고서. 자, 이러면 이 부분은 사실 사장님들 저희들이 크게 다룰 게 없어요. 이 고객들이 이렇게 보고 내가 뭐 부족하지? 이러는데 사장님 뭐가 부족하지 하면서 여기서 주도권을 고객님한테 뺏기면 안 되거든요. 그죠?
자, 우리가 참고적으로 아시면 비타민 A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력, 눈하고 가장 관계되잖아요. 근데 이제 시력, 눈하고도 관계되지만 대부분 비타민 A가 부족해도 탈모나 피부 건조도 오고 피부하고 점막의 세포 건강하고도 관계되는 게 비타민 A거든요. 그죠? 비타민 A가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점막, 세포막 이런 거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세포 건강하고 관계된다는 거죠. 그리고 비타민 B1, B2, B3, B6, B12 이 비타민 B군들은 대부분 일종의 신경 비타민이라고도 하고 한국 사람들한테 먹어도 계속 부족한 거. 그게 보통 비타민 B군들이거든요. 왜냐? 비타민 B군들이 하는 역할이 되게 많아요. 비타민 B1도 탄수화물 대사하고 비타민 비타민 2도 지방 대사를 하고 비타민 B3 같은 경우는 알코올 분해 작용도 하고 그러면 내가 오늘 좀 많이 먹어버렸다. 밥도 먹고 고기도 먹고 많이 먹어버렸다. 이럴 때 항상 집에 오브드라이브 두시면 너무 좋겠죠. 오브드라이브는 비타민 B군 덩어리로 완전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치 소화제를 먹은 것처럼 되게 편안해요. 저도 오늘 점심 때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몸에 막 열이 나가 얼굴이 막 달아오르던데 제가 사실 오브드라이브 6달 먹었어요. 그죠? 그래서 비타민 B군들이 하는 역할들이 이렇게 있어요. 자, 밑에 비타민 B12는 조혈 기능을 하기 때문에 비타민 B12가 부족한 사람들 한번 물어보세요. 앉아있다가 이렇게 일었으면 천장에 불이 이렇게 핑 돌듯이 그런 적 느낀 적 없어요 하면 대부분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자, 이런 거는 기립성 빈혈이라고 해요. 대부분. 그래서 우리가 철분만 부족하다고 해서 빈혈이 아니라 비타민 B12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자, 또 다음 장 넘어갈게요. 자, 아미노산. 우리가 아미노산이라고 하면 단백질의 채소 단위잖아요. 우리가 호르몬, 효소 이런 모든 것들과 관계되는 것들이에요, 보통. 자, 여기서는 사장님들 크게 보실 거 없고 리신하고 트립토판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프로틴 안에 필수 아미노산과 비필수 아미노산이 비율적으로 잘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자, 리신 부분에서 이렇게 이 사람 보면 노란 거, 그리고 트립토판은 우리가 세로토닌 호르몬이라고 일명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우리가 감정 그리고 기분 이런 거와 관계되는 것들이거든요. 자, 리신이 이렇게 노란 쪽으로 이렇게 막 움직인다. 이러면 좀 예민한 사람. 아, 요즘 많이 좀 짜증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근데 그게 조금 사람마다 달라요, 보면요. 내가 뭐 짜증나도 나는 줄 모르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대부분 보면 이게 움직이거든요. 자, 청소년기 애들이 이게 움직인다. 대부분 사춘기가 돌입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자들 분들도 그리고 50대, 40대 중후반 남자분들도 이게 움직인다면 대부분 남자 갱년기, 여자들 같은 게 여자 갱년기. 그래서 트립토판이 또 오른쪽으로 이렇게 노란 색깔 불이 켜진다, 빨간 색깔 불이 켜진다. 자, 이러면 불면증도 오고 우울증이 약간 조금 우울증 있나 이렇게 얘기하시면 조금 요즘 우울하나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간혹 그분들 중에 저 사실 수면 유도제 먹고 있어요. 뭐 우울증 약 먹고 있어요. 잠을 못 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보면요. 자,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고. 자, 코엔자임 Q10. 사장님들 여기서는 사실 설명할 게 별로 없어요. 왜냐면 이건 다 영양 파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필요한 제품들을 권하시면 되는데 뭐 이거는 말할 것도 없이 유스스펜, 앙금 라이프팩 특히 유스스펜을 권하면 대부분 보면 우리가 양자 분석기에 있는 순서대로 보면 유스스펜이 차곡차곡 채워주잖아요. 유스스펜에서 이제 제일 우리가 부족한 게 칼슘 파트잖아요. 그죠? 칼슘 파트를 채워주시면 되고 유스스펜을 사장님들이 권해가지고 한 3개월 정도 드셨는데 3개월 정도 드시고 나면 우리가 혈류순환계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개선이 되거든요. 근데 제일 개선이 안 되는 게 우리가 미량 원소, 비타민, 코엔자임 이런 부분이 안 좋아요. 그 영양 파트 부분이 사실은 제일 늦게 좋아지거든요. 유스스펜은 단순하게 영양을 채워주는 제품이 아니에요. 라이프팩하고 달리. 제가 또 제품 교육을 또 해버리는데 얘기를 또 해야 되겠겠네요. 그래서 유스스펜 같은 경우 3개월 정도 지났는데 만약에 영양 파트에 이렇게 코엔자임이나 이런 게 만약에 안 올라갈 경우에는 대부분 라이프팩을 중간에다가 권하시면 돼요. 사실 라이프팩을 아침 저녁 먹어야 되지만 안에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들 자체가
유스스펜에도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라이프팩에는 칼슘의 함량이 되게 높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정형편이 어려우시면 낮에 한 번이라도 라이프팩을 한번 드시라고 그래요. 그러면 가격 대비 라이프팩 그러면 한 통을 어떻게 돼요? 2달을 먹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안 그러면 한 통을 그냥 아침 저녁으로 해가 드시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요. 보면 올라가고 어느 정도 유지 기간에 또 먹고 싶으면 또 라이프팩을 낮에 우리가 점심 때 한번 먹는 거 그것도 되게 좋아요. 보면 그렇게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면 그렇게 하고 또 한번 재워보세요. 많이 올라가거든요. 자, 코엔자임이라고 하면 이거는 대부분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는 간이나 심장이나 이런 장기에 사실 많은데 이거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서 서서히 빠져나가요. 우리 몸이 노화되었는가 아닌가를 우리가 또 지표로 볼 수 있는 성분이기도 한데 여기 보면 특히 여기서 비오틴이라는 부분은 비타민 C 합성과 관련하기도 하고 단백질 대사와 관련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비타민 C 수치가 보면 유독히 생각보다 잘 안 올라가거든요. 특히 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항암 치료하고 했던 환자들이. 그럴 때 대부분 보면 비오틴 파트도 한번 체크를 같이 해주시면 좋고 그리고 판토텐산이라고 보통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를 방어하는 항스트레스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분비가 되거든요. 내 신경에서. 그죠? 근데 우리 몸은 어떻게 돼요? 참 신기하게 되었죠. 스트레스 받으면 내 몸이 이걸 방어하는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 방어하는 호르몬의 원료가 되는 게 판토텐산. 그죠? 그래서 보면 신체의 스트레스와 관련된 거. 그래서 판토텐산 부분에 그래프가 움직인다. 스트레스 좀 많이 받나 봐요. 하면 어떤 분은 저 안 받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의식을 못하죠. 몸이 스트레스 받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아 그러면 그런가 이래요. 그리고 보면 이 사람이 보면 몸의 피로나 입이 잘 흔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자 그리고 엽산은 제가 뭐 특별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세포 성장하고 세포 분열, 세포 생식하고도 관계되고 그리고 DNA의 주 성분인 햅산의 합성을 돕기도 해요. 보면요. 그래서 발육을 촉진시키기도 하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엄마들 임신할 때 그죠? 그때 보면 철분 안에 엽산이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 할 때 세포 분열에 필요하잖아요. 정상세포가 분열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보면 이 엽산은 남자분들도 임신하면 또 같이 먹어주면 좋다고 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코엔자임 Q10은 세포의 에너지와 면역에 관계되는 거. 그리고 글루타티온 같은 경우는 활성산소 제거를 하거나 체내를 정할 때 보통 사용되는 거. 자, 이거는 사장님 참고로 아세요, 보면. 그죠? 근데 뭐 이거까지는 사실 크게 저거 모르셔도 되는데 참고사항으로 아시면 돼요. 자, 내분비계는 좀 스트레스, 뇌 이런 거하고 관계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 부분에 그래프가 막 움직인다. 노란 색깔로 막 움직인다 이러면 좀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대부분. 그죠? 자, 갑산성 분비 지수. 자, 갑산성 호르몬 같은 경우는 내 몸에 네가 오늘 체지방을 얼마만큼 태워야 된다. 이거를 결정 지어주는 게 갑산성 호르몬이잖아요. 그래서 갑산성 호르몬 같은 경우는 갑산성에 문제가 있다. 그런 사람은 체지방이 잘 태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TR90 하실 때도 다른 분들보다도 조금 체지방 감량하기가 약간 어렵긴 하지만 그걸 조금 돕고 싶다면 우리가 TR에 슬림S를 추가로 같이 권해드린다고 보통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그건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부갑산성 분비지수가 이게 움직인다. 이럴 때는 부갑산성 분비지수가 떨어진다. 자, 왼쪽으로 떨어진다 했을 때는 이거는 칼슘의 농도를 조절하거든요. 자, 이거와 칼슘하고 이제 연관성이 있다는 거. 그리고 부신지수는 우리가 이렇게 신장 위에 이렇게 조그맣게 위에 부신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호르몬 코티졸이 분비되거든요. 자, 스트레스와 관계되겠죠. 그죠? 자, 이쪽이 막 움직이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잠도 잘 못 자는 거예요. 그죠? 이쪽 부분이 많이 흔들리는 분들 중에 뭐 생리를 제대로 못한다, 뭐 이런 분들. 그런 분들도 계세요, 보면요. 그리고 이제 호르몬 이상, 그죠? 호르몬 이상으로 인한 뭐 탈모나 이런 것들도 올 수 있고. 그리고 뇌하수체 분비지수는 대부분 뇌하수체 분비지수와 송가슴 분비지수 이런 거는 대부분 생식기하고도 관련되는데 특히 송가슴 분비지수가 담당하는 게 멜라토닌 그 호르몬 있죠. 밤에 숙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호르몬의 분비와도 관련되어 있고, 그러니까 수면하고 관련되어 있겠죠. 그죠? 수면하고 관련도 되어 있고 성 호르몬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남자들이 숙면을 못 취하면 성기능이 떨어져요. 대부분. 자, 그리고 가슴샘 분비지수는 골수세포를 만들기도 하는데 여기는 면역하고 관계돼요. 자, 가슴샘 분비지수가 노란색 불이 온다. 이럴 경우에는 대부분 병원에 가가 뭐
우리가 보면 이 흉부, 흉통 쪽 있죠, 그죠? 여자들도 유방 쪽 있죠, 이쪽. 이쪽으로 보통 여기 이 가슴 부위에 이런 데 보면 림프샘들이 가장 많잖아요, 그죠? 가슴 부위에. 그래서 그런데 한번 사진을 한번 찍어보는 것도 권장해 드리면 좋아요. 제 고객 중에 유방암을 가지신 분이 가슴샘 분비, 내분비계에 또 뒤에 나오는 면역계에 또 가슴샘 부분에 보통 노란 색깔이 나왔거든요. 자, 그리고 생식샘 분비 지수는 남자나 여자나 남성, 여성 호르몬에 관계되는 거예요. 이것도 성욕이나 성기능하고도 관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스트레스 많이 받고 하면 이 부분이 막 엉망이에요. 그러면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성기능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오겠죠, 그죠? 그래서 잠을 많이 못 자고 하는 사람 대부분 폐경이 빨리 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면역기능. 사장님 면역기능. 자, 2분 남았는데 면역기능까지 할게요. 자, 면역기능 파트에서는 크게 많이 볼 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보고 다 림프절 지수 이렇게 봤을 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호흡기가 아니고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점막 면역 지수가 떨어진다. 왼쪽으로 간다. 이럴 경우 대부분 입 안이 잘 흘거나 그래요 하면 대부분 그렇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여기 앞에 있는 부분하고 면역하고 그냥 관계된다. 이거는 참고로 보시면 돼요. 자, 오늘 면역 기능 분석 보고서까지 마무리를 하고 내일 4일차에서 전체적으로 양자 분석기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또 제가 뉴스스팸 먹으면서 양자 분석기 있는 결과치하고 제가 또 유방암 그 환자 분이 또 뉴스스팸 드시면서 이렇게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에 그 그래프를 제가 보이는 걸로 해서 내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장님들 장시간 강의 집중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